중학생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공부 상식에 대해서 짚어드릴 거고요. 총 3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에 어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법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개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계속 그대로인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인지도 모른 채 계속 하다 보면 노력을 해도 성과는 나오지 않고 점차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일타 강사의 강의 듣기. 제가 몇 개 들어봤는데 진짜 잘 가르치시는데요. 자, 동의합니다. 잘 가르치시는 거 맞고 필요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 수업 듣고 학교 수업 듣고 숙제하고 적당히 암기해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성적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달라요. 공부의 양과 난이도가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모든 과목을 다 수업으로 커버하려고 한다?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무언가를 진득하니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어져요. 실제 여러분들의 성적은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듣느냐보다 그 수업을 듣고 혼자서 얼마나 그 개념을 열심히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내가 혼자서 깊이 있게 내 능력을 쌓기 위해서 훈련을 했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일단 학원부터 찾고 본다? 실력이 쌓이고 있다고 착각은 하겠죠. 수업을 들을 때 뭔가 머릿속에 쌓이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 한 번씩 해봤잖아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었는데 왜 다시 나 혼자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에 안 남아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만 듣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복습하는 과정 또는 혼자서 훈련해보는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성적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학교 수업이 메인이 되는 거고요. 내가 수업을 활용하고 혼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을 인강으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인강이 너무나도 좋은 수단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그래 우리 학교 쌤 무조건 다 구려, 나 대치동 1타 강사 쌤으로 다 채울 거야 하면서 인강을 다 듣기 시작하면 그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를 3년 다니는 게 아니라 4년, 5년 다녀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3년 안에 졸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수업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만 인강으로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입학하기 전까지 내 공부 계획의 절반 이상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으로 채우는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잠자는 시간 줄여가며 공부하기. 밤을 새어가면서 공부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 너무 많아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서 그래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한번 독하게 해봐야겠어. 밤잠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봐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뭐 인터넷에 일부 가끔 그런 얘기가 올라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극소수의 특이한 경우이고 우린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두뇌 활동,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대부분은 충분한 수면 시간이 확보되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역설적으로 공부 시간도 늘어납니다. 밤을 샜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2주일 지나잖아요.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더 적어져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조나무 코치님의 그 유명한 영상 있죠. 진짜 노력이란 무엇이냐. 그 영상에서도 저희가 누차 강조드렸던 것처럼 진짜 노력은 정말 꾸준히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밤을 줄여가며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공부량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 뇌과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잠을 잤을 때 공부한 내용들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똑같은 공부를 하게 하고 특정 집단은 자고 일어나게 한 다음에 시험을 보고 특정 집단은 그냥 잠을 자지 않고 시험을 봤을 때 공부를 한 다음에 잠을 잤던 집단이 테스트 결과에서 높게 나왔던 그런 시험 결과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시키는 데 있어서 잠은 필수적입니다. 잠을 확보를 하신 상태에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 나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올빼미형이라 가지고요. 밤에 집중이 잘 되는데요. 자, 그건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리고요. 내신 시험 저는 올빼미형이니까 밤에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바꿔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고등학교 시스템에 맞게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 수업에 의존하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학교 갔을 때 비몽사몽 하겠죠? 그럼 학교 수업을 제대로 못 들어요. 인강으로 또 보충을 해야겠죠? 그러면 방과 시간에 인강으로 학원으로 가득 채워요. 학원 인강 다 끝나고 나서 밤에 비몽사몽 하면서 또 혼자 공부한다고 있어요. 그 새벽 시간에 집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혼자 공부할 시간은 점점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잠을 한 서너 시간 또 자요. 잠을 제대로 안 자니까 공부했던 내용도 기억 속에 잘 저장되지 않고 휘발돼 버립니다. 또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러면 학교 생활 또 꾸벅꾸벅 졸면서 학교 공부 제대로 안 해요? 제대로 안 하면 생기부는 제대로 적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등교할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려면 몇 시에 자야 되는지를 여러 시간을 테스트해보면서 최적의 수면 시간을 하루 빠르게 찾아서 두뇌가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복 암기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머릿속으로 넣는 행위. 암기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기억한 것을 계속 잊기 때문에 계속 다시 봐줘야 된다. 이 에핑하우스의 망각 곡선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배우는 모든 내용들을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없을 겁니다.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다 암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차이는 이걸 얼마나 반복해서 받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 가장 좋은 암기 방법은 반복이 아니라 이해예요. 공부한 이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반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스터디코드의 그 유명한 영상 있죠? 150페이지는 어떻게 암기하는가? 조나운 코치님이 얘기했던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때 두 개의 번호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떠오를 겁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게 이해를 한 것과 이해를 하지 않은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영상을 봤다고 한들 매일매일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 뭐야 라고 계속 상기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올린단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반복해서 머릿속에 주입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내 머릿속에 넣었을 때 지식은 장기로 저장이 되고 그러면 반복해서 뭔가를 봐야 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뭔가 머릿속에 저장이 안 됐을 때 반복해서 보면 되겠구나, 계속 보면 되겠구나, 이 관점이 아니고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겠구나 라는 관점을 갖고 공부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반복해서 암기를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기묘한 암기법 같은 것들 많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암기법이 뭘까 찾아다닐 시간에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써보시고요. 지금 고등학교 선행을 할 때도 공부하는 모든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선행을 해 나가신다면 이해 위주의 공부로 전환할 수 있을 테니까 암기를 한다라는 관점은 머릿속에서 아예 싹 지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맞다고 생각했던 공부법들이 이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 나간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절대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으니까 하루빨리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과목별로 이해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코드의 다른 과목별 영상 컨텐츠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터디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비고일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딱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 강의를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비고일 다들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지금 준비 잘해야 된다 라고 불안감을 많이 조성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래 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빡세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열정이 불타오르는 시기죠. 근데 또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중학교 때 성적도 글러먹었는데 고등학교 가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공부가 하기 싫죠? 어차피 해봐도 고등학교 올라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친구들 다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미 저들보다 더 뒤처진 것 같으니까. 저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총구석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나름 시내로 이제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면 동네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시내에 있는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어요. 심지어 우리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괜히 시내 고등학교 가지 말고 너 어차피 가서 너 안 될 테니까 거기 가서 완전 깨질 테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고등학교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면 동네에는 이제 수준이 낮은 친구들이 많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너한테 낫지 않겠냐, 넌 시내 가가지고 넌 희망이 없다, 시내 공부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겁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든 그 친구들과 싸워 이겨서 전 서울대를 왔고, 그리고 제가 스터디 코드를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중학교 성적이 구렸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역전한 사례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중학교에서 잘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끄러지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 사이를 그죠, 중학교 때 못했던 친구들이 차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분은 완전히 탈바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논리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뭐냐? 중학교 때 여러분들의 성적 대학교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성적이 뭐 전교 꼴찌였어. 그래도 그쵸? 대학교에서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떤 생활을 했던 건 간에 전교 꼴찌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했던 건 간에 몰라요. 본 게임이 시작되는 고등학교 공부,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의 테스트를 통해서 봤던 그런 결과들만 대입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몸풀기였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연습 게임이었던 거야. 즉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시험 치고 수업 듣고 하는 게 본 게임이에요. 이렇게 정신승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힘을 비축시켜 놓은 거야. 그 힘을 이제 앞으로 다가올 3년에 쏟아 부으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위 친구들도 바뀌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약간 조금 마음속에 불편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싶으면 주위의 친구들, 야, 갑자기 무슨 공부냐, 네가 무슨 공부냐, 이런 얘기를 할까봐 그죠, 걱정도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친구들 풀이 다 바뀝니다. 내가 모르는 환경에 처음 보는 친구들과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내가 그때 처음 올라가서 열심히 하면 그죠, 아, 얘네 열심히 하는 애인가 보다 라고 신분이 세탁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다가 결과까지 좋은 성적까지 받아. 그러면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어땠던 간에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3년 동안 채워진다. 여러분들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저처럼 그죠, 신분 세탁을 해서 서울대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 성적이 어땠던 간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서 서울대 간 것만 기억을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간은 많습니다. 앞으로 3년이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땠던 간에 앞으로 3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 나보다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고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차근차근 잘 다져온 친구들은 이미 여러분들보다 지식 수준이 높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잡는 방법은 뭔가요? 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죠. 그 친구들이 잠깐 놀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친구들이 잠시 방심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 돼요.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입시 공부는 그죠, 누가 높이까지 막 올라가느냐 그 경쟁이 아니에요.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빨리 100점까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빨리 올라간다고 100점에서 200점, 300점, 400점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걔들은 아무리 열심히 빨리 해봤자 100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50점, 60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피 터지게 노력해서 100점까지 따라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뭐 물론 지금 이미 수준이 높기 때문에 100점, 200점, 300점 올라갈 잠재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평가하는 건 딱 100점까지라고요. 그까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겨울방학을 활용해가지고 독하게 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돼요. 안 하는 게 문제야.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문제고 지금까지 내가 한다고 될까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효과가 안 나고 공부 의지도 계속 갉아먹히고 공부를 하는 만큼 실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그죠? 성과가 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독하게 빡세게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뭘 해야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계획을 점검해 보십시오. 3월까지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갈 계획, 가족들이랑 놀러 갈 계획, 그런 게 가득 차 있다? 자, 그런 거 최대한 다 제거하세요. 다른 친구들 계속 놀러 갈 계획 세우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뭐 추억을 만든다,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9년 동안 그 친구들이 쌓아왔던 거 여러분들이 부족한 만큼 더 따라가야 되잖아요. 놀 시간 없어요. 여행 갈 시간 없습니다. 여유 부리지 말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필요한 공부를 따박따박 하시면 충분히 양으로도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냥 의문이 들 거예요. 암만 그래도 내 옆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나보다 성적 높은 애들 보면 벌써 선행 막 이만큼 나가 있고 내가 따라가기 버거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중학교랑 고등학교 공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따라가도 뭐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뭐 양을 똑같이 했을 수 있어. 근데 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면, 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훨씬 그 친구를 앞서 나갈 수 있다면 똑같은 양을 공부했을 때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시간은 시간대로 열심히 쏟는데 고등학교에 맞는 방법대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한 만큼 실력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고등학교 공부 체제로 싹 전환을 해가지고 양까지 채운다면, 양과 질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갈 수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공부는 양도 많아지고요, 깊이도 깊어집니다. 중학교 때 적당히 수업에 의지하고 약간 좋은 머리빨로 적당히 벼락치기 암기해가지고 성적을 꾸역꾸역 메꿔왔던 친구들은 그 방식대로 똑같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잖아요. 절대 좋은 성적 안 나옵니다. 벼락치기로 하기에는 고등학교 공부가 너무 어렵고 양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정말 그냥 IQ가 비상한 그런 천재들이고, 그런 친구들이 아닌 우리 대다수는 중학교 때 했던 방식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나와. 그럼 학원을 더 다녀야 되나? 암기를 더 해야 되나? 잠을 더 줄여야 되나? 그런 식으로 계속 적용을 하다가 고등학교 성적이 계속 떨어지면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하는 친구들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중학교 때처럼 수업에 의지하고 암기하면서 벼락치기로 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체제에 맞게 공부 방식을 전환을 해서 그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학생들이 이걸 무시한 채 그냥 열심히만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했던 방식 그대로 더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열심히 했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뛰어넘어서 질적으로도 그 친구들을 이겨낸다면 역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 다 역전해서 결국은 제가 서울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 중학교 선생님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저 서울대 갔습니다 했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는 너 시내 고등학교 가도 어차피 걔들한테 밀리고 그냥 여기 그냥 적당히 동네에 가라 라고 했던 그 선생님이 내가 네 잘 될 줄 알았다 라며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은 다 까먹고 허허 하면서 악수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3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시간, 너무나도 많은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고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좌절하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계속 그냥 어영부영 대충 시간 때우면서 3년을 보낸다? 그건 이제 누구 탓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탓이에요. 여러분들 유전자 탓 아니고요. 머리 탓 아니고요. 타고난 재능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 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3년 후에 만약에 좋은 대학 못 갔다, 좋은 결과 못 얻었다, 그 탓은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낮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정말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양과 질을 다 채우잖아요.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거 충분히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 목표는 달성 못해도 돼요. 외부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돌아봤을 때 그래, 내가 그래도 적어도 지난 3년 동안 정말 독하게 제대로 공부를 했다, 후회 하나도 없다 라는 생각이 남는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불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어영부영 3년 낭비해버리면 돌이켜봤을 때 내가 그때 예비 고1 때 좀 할걸, 그때 했으면 안 늦었는데, 이런 후회를 할 거란 말이죠. 수많은 선배들이 지금 그런 후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비 고1 때 진짜 시간 많았었는데 그때라도 시작할걸. 고1 때, 예비 고2 때, 3학년 1학기 때 네가 열심히 할걸. 그런 후회하는 선배들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들은 그 선배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지금을 회상하면서 그때 스터디 코드에서 누가 예비 고1 때 그냥 그때 하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할걸 이라는 후회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어진 앞으로 3년, 그쵸? 하루하루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양과 질을 완벽하게 채운다면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 될 수 있을 테니까 신분 세탁 해봅시다. 또는 반대로 지금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 나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성적 잘 나왔는데요. 근데 극상위권 아닌 이상 여러분들의 공부법이, 그쵸,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해서 근근히 꾸역꾸역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학교 수업이나 적당히 학원 수업, 학원에서 내준 문제풀이 저 벼락치기로 될 정도의 난이도와 분량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당히 해서 중학교 때 중상위권 유지를 했다면 잘못된 공부 방식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없는지, 중학교 때 나보다 못했던 친구한테 고등학교 올라와서 추월당할 그럴 위험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성적 낮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친구들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방심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대로 그냥 하면 되겠지. 나 중상위권 계속 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적 곤두박질 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제가 숱하게 봐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틈을 비집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잔인하지만 입시는 상대평가니까요. 여튼 뭐 다른 학생들은 모르겠고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무조건 역전을 할 수 있길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겠고요. 공부를 하기 싫을 때마다, 자꾸 놀러 가고 싶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하세요. 신분 세탁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돌이켰을 때 고등학교 3년은 적어도 후회하지 말고 한번 보내보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시 돌아와도 이 이상은 못할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정말 고등학교의 공부의 본질을 알고 깊이 있게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3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역전을 했고 역전을 당했던 시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겨울방학 시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고요. 모든 선배들이 돌아가고 싶은 그 시기예요. 이 시기를 여러분들 후회 없이 반드시 보내시길 바라겠고, 고등학교 1학년 3월이 됐을 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상태로 시작할 수 있게 앞으로 3월까지 단 하루의 낭비 없이, 지금까지 놀았잖아요. 지금까지 놀았던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단 하루의 낭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겨울방학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3 예비고1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국어가 중학교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수능 국어에서 난이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국어가 변별력을, 상위권의 변별력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했고요. 저희가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국어는 능력 향상, 실력 향상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꾸준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국어 선행을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국어 선행 학원도 많이 다니시고 국어 논술학원이나 국어에 관련된 선행을 많이 시키고 계신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수학처럼 개념을 뭔가 막 배운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애매해요.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잘 없으신 학생,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학원에 가고 있다. 고등학교 국어 선행 학원에 보내거나 인강을 보내거나 종합반에서 대충 준비를 해주겠거니 라고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선행의 답은 무조건 학원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학원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은 내가 어떻게 잘못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원 대신에 무엇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집을 선택해서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실 준비 됐습니까? 학원을 가는 목적이 뭔가요? 목적. 학원을 왜 가죠? 성적 올리러 가죠. 선행하러 가죠. 수업 들으러 가죠 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업에서 뭘 배우러 가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국어에 대해서 아직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목적도 애매한 상태로 학원에 갑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학원에 가서 무엇을 얻어올지 명확한 목표를 갖고 가야 학원도 제대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학원에서 100%를 끄집어 올 수가 있는 거죠. 국어 학원을 왜 가야 되느냐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지식을 공부하는 과목이 있고요. 능력을 공부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나요? 이 지식을 공부하는 과목은 뭐냐면, 여기 안에 어떤 개념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수학 개념, 과학 개념, 사회 개념,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공부죠. 이 능력 과목은 뭐냐면,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뇌를 탄탄하게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뇌를 더 크게, 뇌가 더 막 울룩불룩 막 활성화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을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공부가 있죠? 수학 문제풀이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국어나 영어, 글을 읽는 훈련이 있겠죠. 자, 우리 고등학교 국어는 그죠? 대표적인 능력의 과목입니다. 이런 지식의 과목 같은 경우는 쉽게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수업을 듣고 뭐 공부 암기하고 하면 된다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이 능력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막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원에 의존하고 있는 건데 고등 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 키워야 하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독해력이라는 겁니다. 독해력이라는 건 뭐냐? 처음 보는 글을 읽고 그 자리에서 그 글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독해력이고 이게 고등학교 국어의 핵심 능력입니다. 자, 이 독해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의 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중학교 공부에서도 물론 어떠한 지문이 나오고 그걸 해석하는 문제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중학교 때는 그죠, 문법 지식이나 어휘나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이 국어에서도 더 많이 작용을 했다고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이 독해력 자체가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막막해서 학원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독해력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이 능력을 말씀드리면서 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육이라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근육. 여러분들이 운동을 배우러 갈 때를 한번 떠올려 봐요. 제일 처음에 자세를 잡습니다. 그죠? 방법을 배웁니다. 그죠? 가슴 운동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공을 치려면 어떻게 회전을 해야 되고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서 밖에서 물장구도 치고 하면서 자세를 배우는 게 첫 단계죠. 그 다음에 훈련을 합니다. 내가 혼자서 운동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고 공도 맞춰보고 하면서 훈련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걸 못했는지 피드백을 해서 내 자세나 방법을 고치고 또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배우죠. 이 능력을 위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해력을 키울 때도 이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고요. 훈련한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체크를 해서 다시 교정해서 훈련하고 이런 방식으로 능력 훈련, 독해력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국어 공부는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학원의 목적이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학원 시스템과 이 능력을 키우는 이 공부들이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얘는 사실 뭐 몇 달치 커리큘럼이 있을 게 없어요. 한 서너 시간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코드에서도 각 과목별로 입시 국어, 입시 수학, 입시 영어 각각 서너 강 정도로 이걸 다 끝내요. 학원에서 뭐 계속 질질 끌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훈련. 훈련은 뭐예요? 혼자서 해야 됩니다. 혼자서 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1시간 수업 중에 50분 동안 너 혼자 읽어 라고 하면 학원에 가는 의미가 없죠. 돈 아깝잖아. 그래서 학원에서는 훈련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가 어렵고 대신 어때요? 이 선생님이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졸라 잘 푼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계속 보다 보면 저렇게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국가대표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면서 아니면 TV에 나오는 수영선수, 골프 선수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잘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의미가 없죠. 내가 나가서 훈련을 해야 내 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선생님 푸는 거 앞만 봐도 내 능력은 향상되지 않고 내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원이랑 안 맞아요. 분석 피드백,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개별화된 과정이죠. 내가 부족한 것에 맞는 것들에 대한 분석과 피드백이 있고 그걸 교정을 해야 맞는 건데 학원은 그쵸, 개별 컨설팅이 쉽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그죠? 또 내가 10개의 지문을 혼자서 훈련을 했을 때 혼자 분석이 필요 없이 되게 잘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10개 중에 한 3개를 잘못했어. 근데 학원에 가면 10개를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돼. 비효율적이죠.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능력을 위한 공부는 학원이랑 맞지가 않다. 그래서 국어와 같은 능력 중심의 과목은 학원을 최소화하는 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인데 지금 고등학교 국어 공부를 처음 선행하는 이 과정에서 학원에 대부분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국어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각각 그러면 학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럼 어떤 부분은 혼자서 하고 어떤 부분을 학원을 갈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 자세 방법. 이거는 학원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학원에 가면 또 어떤 인강을 들으면 선생님들께서 오리엔테이션에 이를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아마 첫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를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어때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유튜브나 저희 스터디코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스터디코드 홈페이지에 있는 국어의 코드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독해력 훈련인가를 명확하게 빠르게 잡고 그 다음에 훈련에 들어가셔야 되죠. 여기서는 학원이 필요가 없겠죠?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하면 돼요. 근데 간혹 필요한 경우는 있긴 해요. 어떤 경우? 내가 이 수준이 너무 딸려가지고 이 자세 방법을 보고 혼자서 훈련하는데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그럴 때 감잡기 용도로 훈련 강의를 몇 개 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감잡기용이면 어때요?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강의 감잡기용은 20%, 내 훈련이 80% 정도의 비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의 훈련량이 보장이 되겠죠. 여튼 훈련 과정에서는 내가 혼자 하는 과정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분석 피드백. 어떤 학원에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면서 너의 훈련에서 뭐가 문제다를 다 봐줄 수 있는 학원이라면 가장 좋습니다. PT, 운동 P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훈련도 열심히 하면서 계속 자세도 잡아주잖아요. 1대1로. 그런 학원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학원에서는 사실 그런 구조가 어렵고 차라리 과외 같은 개인 그런 지도가 훨씬 나을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국어는 문제집 해설지를 보면서 혼자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내 스스로 내 머릿속의 사고 과정을 분석해서 틀린 부분을 찾았을 때 훨씬 더 자세가 빨리 제대로 교정되고 다음에 훈련을 했을 때 더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집 해설지를 보고 내가 분석을 제대로 못한 지문에 대해서 해설지와 비교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 읽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훈련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혼자서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강의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이게 문제집의 해설지죠. 그러면 학원 강의는 동영상 해설 용도죠. 내가 혼자서 풀고 분석을 했는데 해설지를 봐도 내가 뭘 틀렸는지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 동영상 해설 용도로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뭐가 다른지 비교해보는 용도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어때요? 학원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 내가 못 푼 문제에 대한 해설이 언제 있을지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동영상 해설지 용도로 활용을 할 때는 학원보다는 인강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어때요? 고등학교 국어 선행은 학원을 갈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또는 대부분 학원을 가고 있을 텐데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에서 키워야 되는 독해력은 자세를 잡고 훈련하고 분석하는 이 과정, 이 사이클인데 학원과 잘 맞지 않다. 학원이 아주 조금 필요하거나 아주 선택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는다고 하더라도 인강을 들으면서 감잡기 용도로 좀 듣고 또는 인강을 들으면서 내가 뭘 틀렸는지 피드백하는 과정에 도움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혼자 공부할 때 어떤 문제집, 어떤 해설지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더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분량에 대해서 지난번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랑 모의고사 문제집 이걸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교과서 내가 어떻게 구합니까? 지문 어디서 구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입학할 고등학교가 확정이 되거든 학교에 문의를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교 앞에 서점에 가보시면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로 진도가 나가는지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습서를 구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집은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설지가 두꺼워야 된다. 해설지가 두꺼운 문제집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두꺼워야 되느냐라는 것도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시중에 자습서가 있을 거예요. 자습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해설지가 자습서랑 비슷하면 일단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 자습서는
보통 그죠? 교과서 지문에 대한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해력을 키워야 된다고 했죠? 독해력은 문제가 아니라 글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해설지를 보면 문제 해설이 긴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문제 해설은 별로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필요한 건 지문 해설이다. 그래서 지문 해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해설지에 그쵸 앞에 나왔던 그 지문이 해설지에도 지문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지문 해설이 자세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해설지를 1차적으로 고르시고요. 그러면 그냥 해설지에 지문만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죠. 그걸 보고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중심 문장 정도, 뭐 단락별 주제 정도만 나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진짜 문장, 어휘, 문단 단위로 세부적인 설명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줄도 많이 있고 화살표도 있고 지문에 뭐가 많이 적혀 있다. 그런 걸 고르시고 두 번째는 정보구조도라고 하죠. 정보구조도가 있는 해설지가 좋습니다. 정보구조도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비문학 문제집을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죠. 가단락이 있고 나, 다 뭐 이런 그림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구조도인데 앞에 정보가 붙어 있죠. 이 비문학의 핵심은 글에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문단 사이의 관계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그림으로 따지면 어떤 박스에 막 줄글이 막 있어요. 여기다. 이 단락에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도긴 구조도인데 구조도 속에 이렇게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이것도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런 설명이 있는 문제집이 좋다라는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의 핵심은 함축 의미라는 걸 파악하는 겁니다. 어떠한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그 숨겨낸 메시지를 찾아내면 되는 건데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이 숨겨진 메시지를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함축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 해설을 보실 때 어떤 작품에 대한 설명이 쭉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각 시어에 대한 설명, 무슨 법, 뭐 1인칭, 3인칭, 뭐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쭉 나열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나열되어 있는 정보를 그냥 파편화된 정보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이 작가가 나타나고자 하는 의미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다면 좋은 문제집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문학, 비문학 이게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나중에 그죠? 이 문제집 선택법 또는 어떠한 인강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또는 비문학, 문학 좀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집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 모의고사 문제집은 일단은 고1 수준의 문제집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중학교 수준의 이 지문 독해 문제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준이 너무 낮으면 중학교 수준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국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수업을 들으셨으면 내가 지금까지 국어 선행 공부를 학원에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세를 잡고 훈련을 하고 피드백하는 관점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학원이나 인강이나 수업은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 그래서 내 문제집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딱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어렵지 않게 국어 정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국영수 선행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국영수 외에 또 선행할 게 있다. 국영수하기도 바쁜데 뭘 더 시키려고 하냐. 국영수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이걸 알고 미리 대비하면 내년에 훨씬 더 앞서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28학년도 교육과정상에서 이걸 선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2 학생들 이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고등학교 가서 정말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럼 무슨 선행이냐? 바로 학종 선행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수시에서는 학종으로 모집하는 학생 수가 가장 모수가 많고요. 학생부 교과에서도 학종적 요소를 반영하는 전형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학종적 요소를 같이 반영하는 학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리 학종을 준비해 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2028 교육과정 하에서는 이 추세가 더더더 확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종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학종 선행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입시에 기록되는 내신 시험은 한 5월달 정도에 봅니다. 근데 학종은 어떤가요? 시험은 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평가하는 그런 공부 과정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바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학종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5일, 3월이 시작된다? 그럼 어영부영하면서 시간이 지나버리죠.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죠. 그러면 기록될 수 있는 양이 적겠죠.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기간의 생활 기록부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학종의 코드를 명확하게 알고 입학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잘 듣고 미리미리 학종 선행을 준비를 한다면 3월에 입학하자마자 밀도 있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도 세이브하면서 학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종에서는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선행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학종이 뭐 국영수처럼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미리 뭘 공부할 게 뭐가 있냐?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내용적인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학종의 방법적 요소 두 가지를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 진로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가? 너무 뻔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뭔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 진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뭔가 좋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학종의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학종에서 평가하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진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행이 진로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3월 달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월 초에 갑자기 동아리를 정하라고 합니다. 동아리도 다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기록이 되고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이 여러분들이 세트에 기록될 수도 있단 말이죠.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지. 근데 그때 어떤 진로로 가겠다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내가 동아리 선택할 때 쉽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3월에 선생님이랑 진로 상담을 막 해. 근데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니? 뭐 하고 싶니? 하는데 어버버해. 그때 막 부랴부랴 막 만들어. 그러면 이제 다 들통나거든요. 깊이가 없음을.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다른 영상을 참고로 하시고요. 여튼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3월 1일부터 여러분들은 생기부에서 비교과 활동을 꼼꼼하게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동아리도 뭐 반영 안 하고 한다던데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각종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꼭 동아리란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트 같은데 다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은 학종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학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신 수능 공부할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까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요. 현 중3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에 시험 임박 기간이 됐을 때 분명히 못하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 진로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관련된 과목을 더 집중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들이 앞으로 올 텐데 여러분들이 진로가 명확하게 잡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을 해둬야 된다라는 건데 저 목표 직업 있어요. 의사 할 거예요. TV에 뭐 어떤 직업 나오던데 되게 멋있어 보여서 그거 하려고요. 이런 가벼운 정도로 어떤 직업 하나만 딱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뒤에서 설명드릴 방법적인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업 띡 한 게 있으면 그거는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내가 왜 이 직업을 원하는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뭘 이루고 싶은지 그런 심층적인 고민을 미리 해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이 뿜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학종을 대비하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라고 할 텐데 그건 없습니다. 인생의 고민이 언젠가 한 번쯤은 필요합니다. 지금 좀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고민을 하세요. 마음의 소리에 집중을 해가지고 너가 하고 싶은 거, 정말 너가 원하는 거, 내가 어떨 때 즐거움을 느끼고 어떨 때 행복한지, 이건 뭐 라이프 코드에도 저희가 좋은 영상 많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질문 할 거예요. 근데 바뀌면 어떡합니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앞에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으면 나는 원래 이러이러한 이유로 의사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근데 내가 좀 더 그 방향으로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보다는 연구원이 돼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진로를 좀 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깊이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진로가 변경됐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일단 깊이 고민해서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 정한 걸 바탕으로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로를 먼저 결정을 해두되 왜 이 진로를 원하는지 깊이 있는 이유까지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해야 될 학종 선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종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사실 스터디 코드, 학종의 코드 유료 강의에서 몇 시간 분량으로 설명을 하는 거라 가지고 제가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가장 간단한 것 하나, 키워드 하나를 알려드리면 Y입니다. Y에 의한 활동, 그리고 Y를 위한 활동, 이걸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활동을 할 때 전후에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활동을 왜 하는지, 그리고 나서 어떤 의문이 들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활동을 하고 Y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이어진 이 활동의 쌍이 구성이 됐을 때 가장 좋은 활동이 된다. 그냥 뭐 어디 봉사활동 갔다가 무슨 교육 들었다가 무슨 교수님 인터뷰 봤다가 어떤 책 읽었다가 어디 답사를 갔다가 근데 그게 하나도 엮이지 않아. 근데 활동의 개수는 엄청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요. 명확하게 어떤 이유를 통해서 내가 활동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일관성, 진정성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이 말이에요.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는지가 명확하게 있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게 또 궁금해서 또 추가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구과학 공부를 했어요. 별자리에 대해서 막 배웠어. 실제로 그런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천문대에 가가지고 직접 별을 관측한 거랑 이번에 그냥 저가 어쩌다 보니까 천체 관측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때 MT로 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어디에 좋은 점수를 주겠어요? 이번에 가족 행사를 어떤 지역에서 했는데 큰아버지가 박물관 가자고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건 기록을 할 생각도 못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똑같이 가족 행사로 그런 큰아버지가 그 박물관에 가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내가 수업 시간에 의문을 품었던 게 있는데 또 의문을 품지 않았더라도 이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 활동이 여러분들 생기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학교 수업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책을 추가로 읽어야 되고 어떤 자료를 더 봐야 될지 어떤 추가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연쇄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어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활동을 할 때 내가 Y로 연결시킬 수 있을 법한 활동만 딱딱딱 선택하면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100개 해서 시간은 엄청 많이 쓰는데 하나로 엮이지도 않고 Y 이유도 붙일 수가 없어. 그럼 막 나열식의 생기부가 되겠죠. 근데 내가 딱 고민을 해봤을 때 요거 해가지고 딱 연결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좋은 생기부가 되겠죠. 딱 그 생각하는 훈련부터 해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주말에 가족이랑 어디를 가든 간에 이게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만 생각해봐요. 웬만하면 다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동네 앞에 산책을 가는데 바람이 불어. 또 과학 시간에 연결 지을 수가 있고요. 뉴스를 봤는데 그걸 또 다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랑 연관 지을 수도 있고요. 일상의 생활 하나하나를 학교에서 배운 것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훈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진로를 선행해야 되고요. Y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제가 그냥 명확하게 지침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흥미가 가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일단 지금 그 이유는 없어도 돼요. 두 번째, 그 직업의 유명한 사람의 인터뷰나 영상이나 아니면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이 직업에 왜 흥미를 느꼈는지 이유를 찾아보세요. 근데 그걸 읽었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그러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보시고요. 이제 그러면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겠죠. 또 유명한 사람들의 인터뷰나 영상과 책을 찾아보세요.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어떤 이유에서 내 흥미를 끕니다 라는 거를 그냥 한 페이지로 짧게 요약을 해서 이런 활동을 앞으로 계속 하시면 된다. 이 활동을 하면 진로 선행도 되고 Y에 의한 활동 훈련도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고등학교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더 중요한 내신 공부, 수능 공부 준비를 하면서 학종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3이라는 이름보다는 예비 고1이 더 어울리는 중3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지금 이맘때쯤이면 수학 선행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은 시기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이 시기쯤 되면 진도를 얼마나 빼야 되느냐, 또는 어떤 학원을 가야 되느냐, 어떤 인간 강사님의 커리를 타야 되느냐, 어떤 문제집이 좋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빠뜨리고 있는 공부가 있어서 오늘 저희 수학연구원님과 함께 중3 겨울방학 시기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수학 공부가 뭔지, 안 하면 큰일 나는 이 공부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3 친구들 이번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학 뭘 공부해야 됩니까? 바로 중학교 도형 총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딱 듣자마자 잉?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웬 갑자기 중학교 도형 총정리? 이럴 텐데요. 보통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선행을 얼마나 빼야 되나, 선행을 어떤 교재로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중학교 도형은 진짜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학생들의 정말 발목을 빈번하게 잡는 되게 킬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행도 아니고 후행인 거잖아요. 중학교 때 배운 걸 다시 공부해라 라는 건데 시험에 나오는 거면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또 배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선배들이 중학교 도형 공부를 안 해서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네, 이거를 실제 문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두 가지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수1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정육면체의 부피를 알아야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쵸. 문제죠. 네. 두 번째는 원뿔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건널비를 구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어느 단원에 속해 있느냐. 첫 번째 문제는 지수 단원에 나오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삼각함수 단원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지수 단원이랑 삼각함수 단원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지수 법칙,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삼각함수도 삼각함수 공식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 내용, 그 개념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 정육면체의 부피라던가 원뿔의 건널비를 갖춰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떡하니 문제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뿔의 건널비 공식 완전 까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시험 범위도 아닌데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출제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중학교 때 충분히 공부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업 열심히 듣는다고 해도 이 원뿔의 건널비 공식도 안 가르쳐주고 부피 구하는 공식도 안 가르쳐주면 열심히 성실히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들이 왜 이 문제를 내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막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수학 교육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나선형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은 이미 너네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하고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사칙연산을 배웠어요. 그치. 근데 삼각함수를 가르쳐주면서 사칙연산을 다시 가르쳐주지는 않잖아요. 그치. 당연히 너네 사칙연산 옛날에 배웠잖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내듯이 이 중학교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 것이라고 간주를 하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을 탓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3학년 전체 내용 중에서 도형 내용들을 쭉쭉쭉쭉 뽑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중학교 도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칙 연산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고등학교 선행하기도 바쁜데 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 좀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임시 방편이고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운에 맡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수에서 누가 정육면체의 부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갑자기 삼각함수에서 선생님이 원뿔의 건널비를 낼 거라고 상상을 못 했겠죠. 그쵸. 이런 것처럼 시험에서 어떤 단원이 어떤 공식이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뿔의 건널비 이번에 문제에 나왔으니까 공부했어. 나 발췌했고 그때그때 보충을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어도 실제 시험에서는 원뿔의 부피가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시험인데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시험 점수 하나하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운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전체적으로 총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총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학교 3학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한 학기 안에서 뭐 한두 단원 정도가 도형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3년치를 전체 뽑아도 한 학기 내용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이제 운에 맡기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총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총정리도 좋은데 네. 바쁘잖아요 지금. 근데 이미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 그죠. 뭐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뭐 도형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 웬만큼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최종 상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최종 상태, 머리를 이제 묘사를 해보면 선행도 당연히 되어 있어야겠지만 이 도형에 대해서는 이 개념 공식이 다 어디다 가져다 쓰는지를 이제 다 머리에 탑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방식은 학생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나는 진짜 중학교 도형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모든 게 빠짐없이 다 기억이 난다. 그래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진짜 뭐 가끔 기억이 희미한 것만 발췌해서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전체 중에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겠죠. 그치. 이제 20%? 뭐 많이 잡아야 30%? 그쵸.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대부분은 이 총정리가 필요하다. 거의 기억이 안 나거나 되게 한 50%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총정리를 반드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총정리 중요한 건 이제 알겠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이 방법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수학의 코드를 알고 계시고 그걸 이제 들었어야 이제 방법이 쭈루룩 나오는데 일단은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기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도형의 뭐 개념이나 공식들이 쭈루룩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져다 쓰기 관점으로 정리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뿔의 건널비가 딱 나왔어요. 이거를 내가 실제 문제에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걸 가져다 쓰게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원뿔의 건널비 같은 경우에는 원뿔이 나왔어. 거기서 건널비를 구하래. 그럴 때 가져다 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정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반드시 실제 문제에서 써봐야 되거든요. 그 써보는 게 뭐 공식을 익숙하게 함도 있지만 네. 문제를 풀다 보면 건널비를 주고 높이를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건널비를 주고 뭐 반지름의 길이를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처음에는 반지름의 길이랑 높이를 줬을 때 건널비를 구할 거야 라고만 정리를 했지만 실제 문제에 갔을 때는 조금 조건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풀어보면서 앞에 정리했던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정리하기, 두 번째는 실제로 가져다 써보면서 업데이트를 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벌써 도형 얘기 나오고 뭐 넓이, 부피 막 얘기 나오니까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이 말씀하신 가져다 쓰기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다 길게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저 유튜브 채널 가서 스터디 코드 가져다 쓰기, 스터디 코드 수학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어.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는 중3 친구들 교과서 다 버렸거든요. 1, 2, 3학년 때 문제집 남겨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책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데 이미 다 버린 거면 틀린 건가요? 또 아니면 교과서를 3년치를 사야 되나요? 그죠. 이제 보통은 뭐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수업 끝나면 책을 다 갖다 버려야지. 버렸겠죠. 그죠. 네, 그걸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중학교 도형을 총정리한 인강이 있고요. 시중에도 중학교 때 이제 도형 부분만 쏙쏙쏙 뽑아서 정리를 해놓은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권 아니면 인강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0강 내외 정도 되니까 그것만 딱 정리를 하고 그 교재로 그 인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님께서 전에 직접 서점에 가셔가지고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찾아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수학 선행만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뒤로 밀어두다가 큰 코 다친 이유가 사실 수학 선행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하기도 지금 바빠.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거 한다고 시간을 쓰면 정작 중요한 그걸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교육 과정을 밟았다면 도형에서 시간을 오래 쓰시면 안 돼요. 이 내용들이 이렇게 막 적분 이런 것처럼 증명 과정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내용이 단순해서 일단 이제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1, 고2 때 시험에서 언제 어디서 이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갑자기 뭐 정육면체, 원기둥, 원뿔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것보다 지금 겨울방학, 지금이 사실 제일 여유가 있을 때잖아요. 그쵸. 예비고일 겨울방학. 이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우선순위로 두면 뭐 선행보다 덜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니다. 그냥 거의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 생각하고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선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본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1, 2주 정도 바짝 한 다음에 선행 진도 나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요거 근데 대신 다른 학생들이 안 하잖아요. 다른 학생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하면 그만큼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빨리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후딱 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선행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 지금 이 시점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과목, 그것이 바로 중학도형 총정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당장은 별로 안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간 선배들이 내신 시험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갑자기 이 도형 공식들을 맞닥뜨렸을 때 발목 잡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학교 도형 총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위에 링크 걸어둔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조나모 대표 코치님이 설명하신 게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행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그걸 꼭 해야 되냐, 계속 이제 꽁얼꽁얼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진짜 딱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하면 끝나거든요. 이게 계속 막 이어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진짜 1, 2주 딱 이번 겨울방학 때 끝내고 다시는 안 본다. 대신 나는 고1, 2 때 이것 때문에 막 찜찜하고 불안할 일이 전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 못할 시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공부를 하고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예비 고1 아주 정신 없을 겁니다. 해야 될 공부는 너무 많고 불안하고 이것만 하면 될까라는 걱정들도 머릿속으로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바쁘잖아. 근데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바빠요. 그럼요. 고2, 고3 되면 더 바빠. 그때 돼서 나 그때 저 두 사람이 얘기했던 도형 대충 하고 넘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수학 점수가 이 모양이네. 이런 후회를 하면 그때는 더 조급해서 제대로 못합니다. 그죠.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요즘 학교 가서도 제대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때 조금 이제 시간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남들이 힘들어할 때, 시험에 안 배운 게 막 나오냐라고 당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꼭 이 도형 잡고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예비고일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다른 과목들의 공부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